네, 이제 세 번째 영상으로 넘어갈 거고요. 세 번째 영상은 영아기의 사회 정서 발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 교재는 232쪽을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영아들은 출생 직후부터 각기 다른 기질적 특성을 보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들마다 다 똑같지 않고 조금씩은 다른 그런 특성을 보이게 되는데 어떤 영화는 조용하고 느린 반면 어떤 영화는 활기차고 민첩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마다 이렇게 다 다른 기질을 보여주는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양육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아이들이 기질이 다른 만큼 당연히 양육은 그 아이들의 기질에 적합하게 이루어질수록 그러니까 서로 어느 정도 엄마의 성격과 아이 영아의 기질이 잘 궁합이 맞는다고 할까요? 이게 잘 맞으면 서로 되게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 엄마의 성격과 성향과 혹은 엄마의 기질과 아이의 기질이 조화를 잘 이루지 못하면 아무래도 엄마도 양육을 하면서 좀 힘들 수 있고 아이도 그 엄마의 양육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가 어떤 기질이어야 한다라는 건 없어요. 기질은 좀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경향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의 기질에 맞게 엄마가 어떻게 양육을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질은 좀 뒷부분에 다시 나올 거고 정서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라는 것은 여러분이 딱 정서라는 말을 들으면 긍정정서, 부정정서 이런 말이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 정서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글씨가 잘 안 써지는데 감정 오히려 감정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좀 익숙하시죠. 감정이라는 말 아니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는 느낌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감정이나 느낌과 유사한 단어가 정서인데 아주 똑같은 말은 아니에요. 정서는 감정이나 느낌을 다 포괄하는 말이고 정서는 생리적인 변화까지도 다 포괄하는 게 정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극이 있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리적 변화인데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도 거기에 포함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화가 나거나 이러면 심장박동이 빨리 뛰면서 혈압도 높아질 수 있고 호흡도 막 가빠질 수 있잖아요. 이런 생리적 변화들 그리고 행동의 변화도 나타나요. 뭐 행복한 일 있을 때는 미소를 짓기도 하고 되게 뭐 혐오스러운 자극을 봤을 때는 찡그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게 정서입니다. 정서는 정서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기쁨, 슬픔, 공포 이런 정서 단어로 표현을 하게 되고 이 정서 단어는 사실 엄청나게 단어의 가지수가 많습니다. 우리의 정서를 표현하는 단어가 몇십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아기의 정서는 목적이 있는데요. 이 영아기 정서의 목적은 양육자의 보살핌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아가 미소를 지으면 귀여우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예뻐해 주게 되고 또 영아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면 우리 아이에게 뭐가 불편한 게 있나? 이러면서 관심을 기울여서 불편한 문제를 해결을 해주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아이들 영아기의 정서는 특정 자극에 대해서 특정 행동을 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들이 분노를 느끼게 되면 공격 행동을 하는 그런 동기를 갖게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공포,
큰 굉음이 들린다거나 어떤 또 뭐가 있을까요? 부모님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싸운다거나 이럴 때 아이들이 공포를 느낄 수 있는데 공포는 회피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영화들이 정서 표현이 발달하는 과정에 대해서 브리지스라는 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이분의 연구에 따르면 신생아는 몇 가지 제한된 정서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 몇 가지 정서는 세계의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문화권,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든, 일본이나 중국에서 태어난 아기든, 유럽에서 태어난 아기든, 이 기본으로 기본적인 정서는 딱 비슷하게 얼굴 표정이라던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런 정서를 기본 정서라고 얘기를 하고 1차 정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1차 정서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정서를 느낄 때 1차적으로 느끼는 게 있고 내가 느낀 그 정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서 2차적으로 또 1차 정서에 2차 정서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슬픔의 정서, 뭔가 서운하고 슬픈 그런 정서를 느꼈다고 합시다. 근데 그거는 그냥 1차적으로 어떤 상황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서운함이나 슬픔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이 상황에서 서운함이나 슬픔을 느꼈다는 거를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뭔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게 2차 정서입니다. 그래서 2차 정서는 복합적인 정서들이라서 복합 정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2차 정서들은 1차 정서에 어떤 인지적인 요소가 가미돼서 느껴지는 그런 정서를 2차 정서, 복합 정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각의 정서에 대해서 그럼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각각의 정서의 표현이 어떻게 발달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정서에는 기쁨, 분노, 공포 이 세 가지가 얘기되고 있는데 첫 번째 기쁨을 보면 미소나 웃음으로 표현이 되고요. 건강한 영화일수록 명확하고 빈번, 자주 이 기쁨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들은 6에서 10주경에 사회적 미소를 나타나게 되고 3개월경에 친숙한 사람을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노인데요. 분노는 근데 이 영화들이 사실 막 분노할 만한 일이 이 시기에 많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돌이 지나면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출생 초기의 배고픔이나 고통으로 인한 분노를 울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때 이제 욕구의 좌절로 인한 분노를 표현을 하게 되는 건데 욕구의 좌절이라는 것은 내가 뭐를 하고 싶은데 안 해준다거나 못하게 할 때 욕구의 좌절이 나타나죠. 이거는 이세경에 최고조로 올라가게 되고요. 이때 이 분노가 사랑과 수용으로 대치가 되지 않으면 공격성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되게 자연스럽고 수용해 줄 수 있는 건데 이 감정 자체는 그렇지만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 막 분노를 한다고 해서 애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울고 막 바닥에서 뒹굴고 이렇게 하면 사실 사회적으로 그거는 수용받기가 어렵잖아요.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 가서 이렇게 했다가는 선생님한테 바로 엄마가 호출당하죠. 몇 번 이렇게 하면. 그래서 아이가 이런 분노를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공포는 신체적, 심리적 위험에 대한 반응이에요. 어떤 내가 위험하다고 느낄 때 아이들이 공포를 느끼는데 6개월경에 인지 발달로 인한 공포감을 이제 느끼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때 느끼는 공포는 뭔가 애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애착 대상과 엄마와 떨어지거나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불안과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정서예요. 그럼 2차 정서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 2차 정서는 1차 정서보다 늦게 나타나요. 아까 이제 2차 정서는 1차 정서보다 인지적인 부분이 가미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지적인 부분이 이제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갖춰졌을 때 2차 정서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이 인지 능력은 어떤 거냐면 나에 대한 인식이에요. 나에 대한 인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서운하고 슬플 수 있는데 내 스스로 내가 서운하고 슬프구나에 대한 인식이 돼야 되고 그거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아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고 그걸 이제 인지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을 때 그때 2차 정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정서를 아이들이 느끼게 되면 영아기인데도 뭔가 손톱을 깨물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이런 행동들로 이 아이가 2차 정서를 느끼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아의 인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자아의 인식을 어떻게 연구했는지가 좀 재미있는데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요. 여러분 교재 236쪽에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영화가 자아인식을 하는지 보기 위해서 여기 그림도 나와 있어요. 되게 귀여운데 아기의 코에 입술연지를 찍고서 거울 앞에 세워놓고 영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영아가 거울을 보고 이 입술연지가 찍힌 이 코를 만지면 이거는 저 거울에 비친 게 나구나. 이거를 자기를 인식을 한다는 의미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은 자기 인식, 자아 인식이 아직 되지 않고 있다는 건데 보면은 9에서 24개월 된 영아 96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을 때 1세 미만의 영아는 아무도 자기 코를 만지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1세 미만의 영아들은 아직 자아 인식이 잘 발달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정서의 이해 능력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제 앞에서 이제 정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같이 살펴봤고, 이제는 정서를 이해하는 것, 즉 내가 아이가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인식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 결과 6개월경의 영아는 정서와 관련된 얼굴 표정을 분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엄마가 웃거나 엄마가 찡그리거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의 얼굴 표정을 보고 그것을 보면서 인식을 하고 영향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화들이 사회적 참조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사회적 참조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정서를 영화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를 때 다른 사람의 정서를 딱 보고 나서 그것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지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이 좀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꼭 영화뿐만 아니라 조금 큰 아이들도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뭔가 내가 잘 익숙하지 않거나 좀 낯설은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아이들이 엄마 얼굴을 딱 쳐다본단 말이에요. 아니면 지금 같이 있는 어른의 얼굴을, 그러니까 나하고 친숙한 어른의 얼굴을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그 쳐다보는 이유는 그때 부모님이나 거기 계신 분의 얼굴 표정이 어떤가를 딱 보고
그거에 걸맞게 뭔가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사회적 참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서의 규제 능력인데,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서는 표현을 해도 되고 어떤 정서는 표현하면 안 되는지, 이런 정서에는 사회적인 규칙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이제 사회화가 어느 정도 되어야 가능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키우다 보면 막 그 마트나 길바닥에서 떼쓰면서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 경우들이 생기는 건데, 이것도 서서히 양육이나 교육을 통해서 줄여나가야 사회적으로 잘 적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서적 규제는 아이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을 받았을 때, 실망감을 표현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빨리 이거를 잘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을 받아도 진짜 마음은 숨기고,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아이들이 생각보다 더 어릴 때부터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정적 정서를 잘 조절을 하려면 스스로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조절 전략들이 필요한데요. 이게 언제부터 나타나느냐? 되게 빠르죠. 첫 돌 무렵부터 이 부정적 정서를 감소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이 되는데, 입술을 깨문다거나 불쾌한 사건과 사람을 회피한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자기의 눈을 가린다거나 몸을 이렇게 흔든다거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똑같은 반복적으로 몸을 흔들거나 뭔가를 흔드는 건 사실 정서를 조절하기 위한 행동이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첫 돌부터도 나타난다는 거고요. 그래서 18개월이 되면 아이들 영아는 부정적 정서를 숨길 수 있게 되고, 20개월이 되면 넘어졌을 때, 엄마가 없을 때는 안 울다가 엄마가 있을 때는 울고, 이거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제 동생이 저보다 5살 어린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 그러니까 동생이 아기 때 모습이 좀 떠오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넘어졌을 때 안 울다가 엄마나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이렇게 나타나면 그때 울음을 터뜨리는 거를 봤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3세부터 벌써 감정을 숨기고 거짓말 하는 게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교재 239쪽 보시면 금지된 장난감 실험이라는 그림이 그림 7-18에 나와 있어요. 이 실험도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기질이 나왔는데요. 기질을 보시면 제가 사실 얼굴이 갈 데가 없네요. 아이고. 기질을 보시면 기질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행동 양식과 정서적 반응 유형입니다. 그래서 활동 수준, 사회성, 과민성 등의 특성이 포함되고, 아동과 성인의 성격을 형성하는 어떤 모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질과 관련해서는 보통 TCI 검사들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데, TCI 검사를 하시면 기질 검사와 성격 검사로 이제 나눠서 검사를 하게 되고, 기질은 선천적인 부분, 그리고 성격은 그 기질 위에 형성된 후천적인 특성,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동과 성인의 성격 형성의 모체가 되는 게 기질이고, 그 기질은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질조사 그래프를 보시면 형제자매 일란성 상생아보다 일란성 상생아의 경우에 기질이 서로 비슷할 확률이 확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상관계수가 올라가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기질이 유전적인 영향이 큰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와 체스가 기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기질을 9가지 특성을 기준으로 영아를 3가지 특성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9가지 특성이 어떤 건지 나와 있어요. 활동성, 규칙성, 접근 회피, 적응성, 반응 강도, 반응 역치, 기분, 주의 산만성, 지구력 이렇게 9가지 특성을 기준으로 아이들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는데 순한 아이, 까다로운 아이, 반응이 느린 아이로 구분을 했고요. 아이들의 40%는 순한 아이에 속했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행복하게 잠을 깨고 혼자 잘 놀고 생물학적 기능이 규칙적이고 까다로운 아이들은 10%. 이 아이들은 사실 조금 양육할 때 힘들 수 있겠죠. 이 아이들은 눈 뜨기 전부터 울고 생물학적 기능이 불규칙하고요. 15% 아이들은 반응이 느린 아이들인데 수동적이고 새로운 상황에 움츠러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화의 적합성이라는 것은 영아의 기질과 환경이 상호작용해야 이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아이가 까다로운 아이면 엄마가 이제 좀 양육을 할 때 힘들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조화의 적합성이 잘 안 이루어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보시면 여기 40, 10, 15 이 수치가 합쳐서 100%가 안 되는데 35% 정도의 영아는 이 유형에 속하지가 않아서 이 수치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42쪽, 243쪽에는 조화의 적합성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결론은 부모가 영아의 기질에 따라서 자신의 양육 행동을 조절을 하면 둘의 관계가 훨씬 조화로운 관계가 되고, 그렇게 되면 아이에게도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애착으로 넘어갈 건데요. 애착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이 영아기에 진짜 중요한 부분이죠. 영아기 때 24개월까지 영아기니까. 애착은 영아와 양육자 간에 형성되는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입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형태의 사회적 발달인데요. 문제는 이때 어떤 애착을 맺었는지가 이후 인지정서 사회성 발달에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안정된 애착 관계를 맺게 되면 아이들이 자신감이 있고 호기심이 있고 타인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성향, 그리고 도전적인 과제를 잘 해결하고요. 좌절을 잘 참아내고 문제 행동을 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우고 싶으면 부모가 아이에게 안정된 애착을 잘 제공을 해줘야 돼요. 애착 유형으로 이렇게 4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이 유형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앤스워스의 낯선 상황 실험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떤 유형의 애착이 형성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교재 249쪽 표 7-1에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하고 엄마하고 이제 실험실에 안내를 한 다음에 아이가 엄마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주변에 거기 놀 수 있는 장난감들이 막 있거든요. 장난감 꺼내다가 놀기도 하고 이렇게 엄마 주변에서 막 새로운 것들을 탐색하면서 이렇게 놀게 돼요. 그때 이제 낯선 사람이 방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아이가 낯선 사람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을 하고요. 낯선 사람이 엄마랑 와서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방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또 낯선 사람이 아이랑 또 상호작용을 하면서 아이가 막 불안해 엄마가 나가니까 불안해하면 진정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엄마가 다시 그 방에 들어오게 되고요. 또 엄마가 아이를 필요하면 진정을 시키고 낯선 사람은 방에서 나가고 그 다음에 엄마가 방을 나가고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아이를 진정시키고 이런 과정을 이제 실험을 쭉 하면서 이 상황에서 아이가 보이는 반응을 관찰을 해서 아, 이 아이가 어떤 애착 유형이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그런 실험이에요. 보시면 안정애착형은 65% 아이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어머니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엄마가 잠깐 자리를 떠도 그 위안을 찾고 쉽게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자리를 떴다고 막 엄청 울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해피 애착형은 20% 정도가 해당할 수 있는데 어머니하고 별로 이렇게 가까운 관계를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머니에게 반응이 적고 어머니가 나갔다 돌아와도 돌아왔는지 안 왔는지 무관심하고 친밀감을 별로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저항애착형은 10에서 15%. 어머니가 떠나기 전부터 이 아이들은 불안해해요. 이건 이제 불안애착이라고도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어머니 옆에 붙어 있으려고 하고 약간 엄마 껌딱지라고 불리는 아이들 같이 심한 분리 불안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잠깐 실험실을 나갔을 때 막 진정이 되지 않고 엄청 울게 되고 이런 거죠. 혼란 애착형은 5에서 10% 정도 나타나는데 이거는 이 두 가지 애착이 결합했을 때 혼란 애착형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때 이 아이들은 학대나 이런 경험이 좀 있는 경우에 혼란 애착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해리나 얼어붙는 그런 반응들이 좀 나타납니다. 엄마가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반가우면서도 동시에 얼어붙은 표정을 짓게 돼요. 또 엄마가 아이를 안아줘도 먼 곳을 응시하는 이런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형별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애착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낯가림과 분리불안이에요. 251쪽 보시면 나오는데 사실 애착이 형성이 안 되면 아이들이 낯가림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낯가림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주요 대상하고 애착을 형성했다는 그런 증거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낯가림이 6에서 8개월경에 나타나서 첫돌 전후에 최고조로 달했다가 서서히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분리불안은 엄마처럼 애착을 느끼는 대상하고 분리될 때 느껴지는 불안인데 이거는 돌 전후에 나타나서 두돌쯤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고요. 요 애착 발달 단계가 좀 슬라이드 순서가 뒤로 갔는데 단계를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볼비가 애착 형성의 단계를 4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전애착 단계, 이때는 애착이 형성되기 전,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이런 애착 관련된 행동들을 보이고요. 애착 형성 단계 6에서 8개월, 6주에서 8개월. 이때 친숙한 사람과 낯선 사람에게 다르게 반응을 하긴 하는데 이때는 애착이 형성되지만 아직은 분리불안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애착 단계는 6에서 8개월부터 18개월까지. 그래서 이때는 애착이 형성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고 분리불안이 돌 전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8개월에서 2세까지는 상호관계 형성의 단계라고 해서 애착을 형성한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게 될 수까지 있고 엄마가 이제 어떻게 행동할 거야까지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분리불안이 이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되게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영아기 발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네, 여러분 복습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용이 많아서 네. 다음 6주차죠. 6주차 때는 유아기, 영아기 이후 다음에 유아기가 되는데 유아기 때 어떤 발달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